새벽 4시의 남자, 세 번째 이야기. 봄날은 늦게 온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 지난 두 편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새벽 4시마다 몰래 집을 빠져나가던 남편 이재복. 그 발걸음의 끝에서 박술래가 마주한 것은 다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30해 전에 죽었다는 통보를 받았던 살아있는 자신의 어머니였지요.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혼자 어머니를 지켜온 사람은 다름 아닌 말 없고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남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풀리는 날, 그리고 봄이 오는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보시지요. 한 장 증거 겨울 끝자락 어느 날 아침 정월 20사흘 아침이었습니다. 이수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앉아 있었지요. 그 앞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봉투에 가장자리가 달아있는 것을 보면 수진이 그것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손에 쥐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수진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직업 덕에 요양원 출입기록, 입소 동의서, 보호자 서명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날 밤, 수진은 혼자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기 전에 반드시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을 햇빛 아래 꺼내놓겠다고. 봉투 안에는 30해 전 입소 동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에는 박술래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나 필체 감정을 의뢰한 결과서도 함께 있었지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그 서명은 순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분희가 순례의 이름을 흉내내어 쓴 글씨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최분희가 순례의 어머니, 그러니까 노마님을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면서 챙긴 것이 있었지요. 노마님 명의로 된 논 두마지기와 밭한떼기. 그 땅의 매매 서류, 부동산 이전 등기까지 수지는 낱낱이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마른 겨울 풀잎처럼 바스락거리는 서류지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바위보다 무거웠지요.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 다 됐어.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이 더 맑았지요. 오래된 못을 마침내 뽑아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두장 최분희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기세가 죽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평생을 남의 것을 손에 넣는 재주로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친정 형부의 재산, 시댁 조카들의 유산, 그리고 30해 전 결혼도 채 안 된 젊은 올케의 어머니 땅까지. 늘 그랬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이 탐나면 먼저 손에 쥐고 나중에 핑계를 댔습니다. 그날 오후 최분희의 집 대문 앞에 수진이 섰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지요. 옆에는 법무사 1명과 복지관 소속 상담사 1명이 함께였습니다. 최분희는 처음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목소리만 들려왔지요. 누구야, 누구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 안 여시면 다음에 오는 건 저희가 아니라 경찰입니다. 고모 할머니.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최분희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핏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지요. 수진은 봉투를 식탁 위에 꺼내 펼쳤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이 펼쳐질 때마다 최분희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요양원 기록 보관소에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서류는 남거든요. 최분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찬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유리창을 얇게 흔들었지요. 그 침묵이 어찌나 두텁던지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분희의 입에서 나온 것은 변명도 부인도 아니었습니다. 낮고 쉰 목소리로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에 돈이 들어오는 게 싫었어. 그냥 그게 싫었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지요. 30해 전 한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수었는지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세장 거머니에게 전해진 진실. 그 이튿날
순례는 요양원에 갔습니다. 겨울의 끝물이었습니다. 마당 한 귀퉁이에 매화 한 그루가 아직 망설이듯 서 있었고 차가운 흙냄새 속에 아주 가느다란 봄 기운이 섞여 있었지요. 어머니는 오늘따라 낮잠을 자지 않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벼틀 받아 은빛으로 빛났고 주름진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어 있었지요. 순례가 문을 밀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니? 마치 어제도 만난 사람처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아래에 얼마나 긴 기다림이 들어있는지 순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 걸렸지요. 입을 열려 할 때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다 알았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순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지 마라, 이제는. 그냥 있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30해의 오해도, 30해의 억울함도 그 한마디에 무릎을 꺾었지요. 순례는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아주 오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창밖으로 참새 한 마리가 마른 가지 위에 앉았다가 날아갔습니다. 두 모녀는 그 자리에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과연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례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차올랐을까요? 용서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상처였을까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장 병실 이재복은 그 무렵 이미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가을에 시작된 통증이 겨울을 넘기면서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몸은 날로 가벼워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지요. 창가 쪽 침대에 누운 채로 남편은 매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늙은 은행나무를, 그 가지들 사이로 오가는 바람을. 순례가 병실로 들어섰을 때 이재복은 누운 채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불 위로 올려진 남편의 손이 유독 앙상해 보였지요. 한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손에서 놓지 않던 손이었건만 이제는 뼈마디가 하나하나 드러나 있었습니다. 순례가 그 손 옆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두었지요.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이재복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가 다시 열렸습니다. 미안하오, 처음이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것은 생전 처음이었지요. 순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왜 말을 못했어요? 왜 그렇게 혼자? 당신이 알면? 최분이가 당신 어머니한테 뭘 할지 몰랐소. 그 여자는 그런 사람이었소.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밤들이 녹아있는지 순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마다 이불을 빠져나가던 그 발소리들. 뒤에서 돌아보지 않고 걷던 그 넓은 등짝이, 그게 다 그 남자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새벽길을 걷는 것. 수진이 다음 날 병실에 왔을 때 아버지는 수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수진아, 네가 다 했구나. 수진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지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한 거 제가 조금 도운 거예요. 5장 3사람의 손그로부터 열을 뒤었습니다. 수진이 요양원으로 외할머니를 모셔왔지요. 처음에 외할머니는 병원 들어서기를 꺼렸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발을 멈추고 형광등 아래를 올려다보며 망설였지요. 나 같은 게 들어가도 되겠니? 수진이 노마님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들어가야 할 방이에요. 그 방에 오래 보고 싶어 한 사람이 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재복은 침대 위에서 상체를 조금 일으키려 했습니다. 힘에 부쳤지만 일으켰습니다. 노마님이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오래된 긴장이 한꺼번에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지요. 순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남편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어머니도 그 옆으로 왔지요. 그리고 이재복은 두 손을 뻗었습니다. 한쪽 손으로는 아내의 손을,
다른 손으로는 장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복도에서 지나가던 간호사의 발소리도 멀리 사라졌고 창밖에서 불던 바람도 잠깐 멈춘 것 같았지요. 이재복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래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마님이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들이 떨리고 있었지요. 잘했다. 잘했어. 내 사위가 잘했어. 술래는 남편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에 쌓인 세월의 굳은 살을, 새벽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걷던 그 손을.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6장 편지. 이재복은 그 만남으로부터 20날을 더 살았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말도 거의 못했습니다. 눈빛만으로 알아듣고 눈빛만으로 대답했지요. 술래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출근하듯 밥 짓듯 자연스럽게. 가서 남편 손을 잡고 창밖의 겨울을 함께 보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은 것은 3월 첫째 주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새벽 4시 즈음이었지요. 수진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침대 옆 서랍 깊숙한 곳, 낡은 수첩 사이에 접혀있던 편지였지요. 겉봉에는 술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아마 힘이 많이 빠진 날 썼을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술래는 봉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쉽게 뜯지 못했지요. 봉투의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다가 마침내 천천히 열었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짧고 서투른 문장들이었습니다. 맞춤법도 틀린 데가 있었고 줄도 삐뚤었지요. 평생 말로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쥐어짠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딱 한 줄이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 한 줄을 읽다가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얼굴에서 당신을 봤소. 30년 동안 매일 당신 어머니 얼굴에서 당신을 봤소. 술래의 손에서 편지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이 남자는 그랬던 것입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표현 한 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 긴 세월 동안 홀로 새벽길을 걸으며 아내를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아내, 어머니의 얼굴에서 아내를 찾으면서 매달 빠지지 않고 봉투를 붙이면서. 그것이 이재복의 사랑이었지요. 비뚤고 굽은 길이었습니다. 돌아가고 돌아간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과연 사랑에도 방식이 있는 것일까요? 말로 전하지 않은 사랑이 말로 전한 사랑보다 더 깊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장 최분희의 결말, 최분희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려야겠지요. 수진이 법무사를 통해 제출한 서류들은 결국 검찰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위조 서명, 토지 편취, 허위 부고 통보. 죄목 하나하나가 쌓였지요. 최분희는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모르는 일이라고, 오래된 일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필체 감정서와 은행 거래 기록 앞에서 그 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이듬해 봄에 결론이 났습니다. 최분희는 사기 및 재산 편취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노마님 명의로 넘어간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나이를 고려해 실형은 면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30해를 숨겨온 죄가 하루아침에 다 드러났다고. 하지만 마을 이장 어른은 다르게 말했지요. 하루아침이 아니야. 30년 동안 그게 쌓이고 쌓인 거지? 죄는 썩지 않아. 언젠가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 그 말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오래 남았답니다. 8장 구독을 권하며 잠깐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 채널에는 박술래와 이재복처럼 말은 못해도 진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이번에 한번 눌러주시지요. 놓치는 이야기 없이 다음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장 봄날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요양원 마당에 개나리가 먼저 나왔고 그 뒤를 따라 목련이 하얗게 피어났습니다. 바람은 아직 조금 찼지만 그 속에 햇살이 섞여 있었지요. 볕을 쬐면 등허리가 간질간질한 그런 봄날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벤치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2 사람이 앉아 있었지요. 박술래와 노마님이었습니다. 술래는 어머니의 어깨에 가벼운 담요를 둘러드리고 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2 사람은 말이 없었지요. 5월 초 볕을 받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그냥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순례의 무릎 위에 올라왔습니다. 술래는 그 손을 살며시 덮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봄날 한낮의 온기였습니다. 노마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봄이네. 술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봄이에요. 어머니. 이 개나리 향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요양원 담장 너머로 누군가 빨래를 내다 넣는 소리, 어린 새의 울음소리가 섞여 들렸지요. 30년 전 헤어지던 날, 술래는 27이었습니다. 어머니는 53이었고요. 그 세월이 흘러 이제 술래는 60을 바라보고 어머니는 80을 넘었습니다. 봄은 참 오래 걸렸지요. 그러나 왔습니다. 기어이 왔습니다. 이재복이 남긴 봉투 속 영수증들이 순례의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30년치 영수증들. 어머니 약값, 어머니 기저귀값, 어머니 생신 때 몰래 사보낸 단팥빵 값까지. 그 사람은 매달 그걸 챙겼습니다. 아내에게 말 한마디 못하면서 그것만은 빼먹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바닥에 발을 디디고 아무도 모르게 그 길을 걸어간 사람. 그것이 이재복이 평생 전한 사랑 편지였습니다. 에필로그 이야기꾼 할아버지는 이쯤에서 잠시 멈추는 법이지요. 긴 이야기였습니다. 박술래와 이재복의 30년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났다기보다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이라 해야 맞겠지요. 보셨습니까? 최분이가 한 사람의 탐욕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뒤흔들었는지를. 그러나 그 탐욕이 결국 자기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도 보셨지요. 죄는 썩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짙은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복이라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입으로 사랑한다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아내 대신 아내의 어머니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봄날은 늦게 옵니다. 어떤 봄날은 참으로 늦게 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옵니다. 기어이 옵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이재복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없어도 늘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표현은 못해도 결코 자리를 뜨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의 새벽 발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시지요. 새벽 4시의 남자, 새 편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봄처럼 천천히 그리고 기어이 안녕히 주무십시오.